어젯밤 10시 22분 일본 야마가타현 인근 해상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10여 명이 넘어져 다치고 9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야마가타현은 물론이고 니가타현과 이시카와현 해안 지역에는 한때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도쿄역과 니가타역을 오가는 일부 신칸센의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철도 회사인 JR 히가시 리오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니가타현 일대 모든 재래선 운행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청은 니가타현에 있는 원전의 가동도 중단했습니다. 가옥 붕괴를 비롯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규모 6이 넘는 지진이 관측된 것은 지난해 9월 규모 7의 홋카이도 지진 이후 9개월 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갖고 다음 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핵심 의제는 두 나라 간 무역 갈등과 북한 비핵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 투어 일정으로 한 달 반 만에 부산에 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부산 지역 상공인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에 대해 현지 경찰이 가해 선박의 무선 통신 내용 등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사상 최대 인원이 투입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최종적인 조사 결과를 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6.8, 시간은 어젯밤 10시 22분, 장소는 중서부 야마가타현 인근 해상입니다. 한때 쓰나미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일본에서 규모 6이 넘는 지진이 관측된 것은 지난해 9월 홋카이도 규모 7 지진 이후 9개월 만입니다. 네, 9천여 가구에서 전기가 끊겼고 부상자도 10여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밤늦게 있었던 일이라서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층 건물에 설치된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이후 경보음이 울립니다. 어젯밤 10시 22분 일본 야마가타현 인근 해상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인근 니가타현 무라카미와 스로우카 등에서 13명이 다쳤습니다. 약 9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일부 고속도로에선 차량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직후 쓰나미 경보를 내렸습니다. 니가타현 니가타항과 야마가타현 사카타항 등에서는 약한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쓰나미 경보는 오늘 새벽 1시쯤 모두 해제됐습니다. 니가타현에 있는 원전은 운전을 정지했지만 현재까지 지진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죠. 방북 계획이 이틀 전 전격적으로 발표된 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격전지 플로리다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시진핑 주석의 전격적인 방북 카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했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일본 내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확대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에 앞서서 협상팀이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중국 CCTV도 시 주석이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중 관계 발전의 근본성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며 회담 합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두 나라의 무역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이고요. 시진핑 주석의 내일 방북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을까요?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별도 논평 자료를 통해서 두 정상이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로 예정된 시 주석의 방북과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결국 오사카에서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무역 갈등 그리고 북핵 문제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정상이 일단 담판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만큼 무역 갈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하루 전 로스미 상무장관이 G20은 합의문을 협상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서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무역 갈등을 풀기 위해서 북핵 문제를 지렛대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과 비핵화 협상 재개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무역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뒤섞여서 셈법 읽기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지은 트럼프 대통령 잠시 후에 대선 출정식에 나선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확답을 미루던 중국과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짓고 잠시 뒤 격전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대선 출정식에 들어갑니다. 2만 군중 앞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만 명이 참가 신청을 했고 오늘도 시작 훨씬 전부터 수천 명의 줄을 서고 있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오늘 출정식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과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어떤 수준의 언급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어질 북중, 미중, 한미, 한중 릴레이 정상회담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설치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답하지 않는 것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아베 정부는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설치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소집 요구 시한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중재위 조항에 따르면 어느 한 국가가 중재위 소집을 요청하면 상대방은 30일 안에 각각 한 명의 중재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재위원 선정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고려해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중재위원회 소집을 받아들일 것을 한국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3국의 중재위원 인선을 위임하는 방식을 한국 측에 다시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은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완전 철회와 경제청문회 개최 등을 주장하면서 국회 등원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42일 만에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민생 현장 투어의 첫 출발지로 부산을 찾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어제 부산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42일 만입니다. 지역 민심을 살피겠다며 가장 먼저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기성세대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공인 중개사들을 만나 부동산 업계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에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역 부동산 경기 악화는 현 정부의 지나친 규제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경제 망가뜨릴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전국의 경제가 다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산 지역이 어렵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격전지인 PK 표심을 일찌감치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퇴근 시간대 비프 광장으로 나선 황 대표를 시위대가 막아선 겁니다. 장난을 해체하라! 시위는 황 대표가 간담회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역 청년 기초의원들과 맥주 회동을 끝으로 일정을 마친 황 대표는 오늘은 부산 지역 상공인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가 남았는데 벌써부터 윤 후보자의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받을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와 사법농단 재판 공소유지 등 굵직한 현안들을 넘겨받을 적임자로 두세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윤으로 불리는 윤석열 후보자에 빗대 소윤으로 통하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이성윤 대검 반부패 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적폐 수사를 이어갈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먼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거론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던 시절 첫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윤 후보자와 함께 각각 대윤, 소윤으로 불릴 만큼 친분도 두터워 총장과 호흡을 잘 맞출 것이란 평가도 받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와 동기인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도 후보로 꼽힙니다. 현재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사안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이 밖에 참여정부 시절 특감반장을 지낸 조남관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도 후보군에 거론됩니다. 중앙지검장 후보와 함께 고위직 인사 방향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특히 검사장 인사에서도 젊은 검사들이 약진할지 주목됩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서울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 옛 부지에서 유해기름 성분과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돼 대기와 지하수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처음으로 이 오염토를 인지한 게 3년 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정화 작업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올해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서초동 정보사 옛 부지에서 기름 오염 성분인 TPH를 비롯해 벤젠 등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오염물질이 처음 발견된 건 2016년 8월입니다. 국방부가 오염토를 인지한 지 3년이 흐른 겁니다. 해당 부지는 TPH 허용 기준치의 40배를 초과했고 발견 즉시 정화가 필요한 대책 기준치보다도 14배 가까이 오염됐습니다. 벤젠이나 크실렌 등 발암물질로 알려진 오염물질들도 대책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3년 가까이 되도록 정화 작업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지 식별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고 그 절차하는 데 과정이 좀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해당 부지를 토양환경보전법상 군사시설인 3지역 대신 상업시설 등 2지역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애초에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 했었고 무산된 이후에도 꾸준히 민간에 매각을 추진, 지난달 민간업체에 1조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매각 예정지였기 때문에 팔았을 때 나중에 사용하게 될 예정지로 기준을 잡게 된다며 국방부가 처음엔 군사시설 3지역으로 신고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었는데도 오염 정화 기준이 낮은 3지역으로 했다가 뒤늦게 바로잡는 과정에서 정화만 늦어진 겁니다. 현행법에 따라 철저하게 토지를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염 부지가 더 없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정화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기간을 36개월로 잡은 만큼 2022년쯤 오염토가 완전히 제거될 전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12년 동안 회사 돈 370억 원가량을 빼돌린 직원이 구속이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짜 채무를 만들어서 회사 돈으로 갚는 것처럼 하고 돈을 횡령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 하룻밤 술값으로 1억 5천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도피자금 2억여 원을 압수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5만 원짜리 지폐와 각종 외화가 쌓여 있습니다. 모두 2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이 51살 임모 씨를 체포한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온 돈입니다. 임 씨는 12년 동안 회사 돈 37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습니다. 1995년 광고회사에 입사한 뒤 주로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돈을 횡령했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가짜 부채를 만들어 회사 돈으로 갚는 것처럼 속이고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임 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하룻밤에 술값으로 1억 5천만 원을 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임 씨가 회사에 다니며 장기 투숙한 서울 강남의 한 호텔방에선 명품 신발과 가방, 고급 술 등이 발견됐습니다. 서랍 안에서 복권 뭉치도 나왔습니다.
회사 측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준비하다가 횡령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임 씨는 홍콩으로 달아나려고 했지만 출국 금지 신청이 내려지자 부산 등으로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임 씨의 도피 자금 2억 2천만 원을 압수하고 추가로 감춘 돈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남은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해서 다뉴브강 하류 세르비아 국경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진행되고 있는 사고 조사와 관련해서는 헝가리 경찰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유람선을 들이받은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입수했다고 했는데 사고 직후 이 가해 선박을 곧바로 풀어줘서 비난이 이어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조사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헝가리 경찰은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기노에서 무선 통신 내용 등 2TB 분량의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격자와 증인 등 총 230여 명을 조사했고 이에 대한 문건만 3,000페이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체치쇼마 부다페스트 경찰청 대변인은 바이킹 시기노를 조사하면서 약 5,000장의 사진을 촬영했고 선박 앞쪽에 손상 부분도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기노의 선장인 유리 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쇼마 대변인은 이번 사고에 투입된 조사관이 역대 최대 규모라며 경력 10년 이상 수사관 60여 명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자들과 정신과 의사, 안과 의사 등도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언제 최종적으로 의견을 정리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우리 수색팀과 함께 다뉴브강 하류 215km 구간에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헬기 수색과 선박 10여 척의 수상 수색, 군견을 동원한 강변 수색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 대형 할인 매장 코스트코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나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는 매장 안에서 총에 맞은 남성이 숨졌었는데 이번에는 주차장에서였습니다. 용의자가 사망했고 2명이 다쳤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캘리포니아 남부 샌디에이고 카운티 출라비스타에 있는 코스트코 주차장입니다. 목격자들은 한 남성이 차에 물건을 싣고 있는 남성과 여성에게 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The female victim had some type of past dating relationship. I cannot tell you at this point how long they dated, what the relationship consisted of, so that is very preliminary at this time. 총에 맞은 피해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유모차에 아기가 타고 있었지만 다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총격은 지난 14일 로스앤젤레스 동쪽 코로나에 있는 코스트코 매장 안 총격 사건에 이어 사흘 만에 일어났습니다. 비번 경찰관이 쇼핑 중 한 남성에게 총을 쏴 32세 케네스 프렌치가 숨지고 함께 있던 부모가 다쳤습니다. 총을 쏜 경찰관은 아이를 안고 있는데 말싸움을 벌이던 프렌치가 자신을 공격해 총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프렌치의 친척이 프렌치는 지적 장애가 있어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은 대피 소동이 벌어지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총격 사건으로 총기 규제 강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일 방북과 관련해 북미 협상의 조속한 재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많이 해왔다며 이 같은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씨를 비롯한 유가족 10여 명을 만나 과거 검찰의 잘못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18개 부처 장관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은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우리나라 기반 시설들이 1970, 80년대 주로 만들어져서 노후화로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송유관이나 통신구, 상하수관로 같은 오래된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32조 원을 씁니다. 2023년까지 매해 8조 원씩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건설 현장에서 임금 직불제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모든 공사에서 전자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게 의무화가 되는 건데요. 발주기관의 돈이 근로자에게 사실상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에 건설사가 임금을 체불할 수 없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24년 만에 기내 면세점에서 담배를 다시 팔고 있습니다. 1991년 국내 최초로 모든 사업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었고 1995년에는 세계 최초로 모든 노선을 상대로 금연 비행을 시행한 뒤 같은 해 기내 면세점 담배 판매도 중단한 회사였습니다. 다시 시작을 한 이유는 경영 악화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폐암 진단을 받은 유모 씨가 최근 폐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31명이 폐 이식 수술을 받았고 현재 4명이 폐 기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남 천안시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이 모두 불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운전 도중 차량 내부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절반과 가재 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최근 미국과 브라질, 유럽에서 연 스타디움 투어로 올린 수익이 936억 원이라고 합니다. 모두 12번의 공연에서 60만 장이 넘는 티켓이 팔렸습니다. 다음 달 일본 공연까지 합하면 수익이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진주성 안에 있는 600년 된 느티나무가 어제 뿌리채 뽑히면서 쓰러졌습니다. 묘표소 쪽을 덮쳤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크레인으로 정리를 하고 파손된 일부 성벽에 대한 복구 작업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의 도서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이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시작됩니다. 국내 300여 곳, 해외 100여 곳의 출판사가 참가를 했습니다.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하겠지만 나머지 국회의사 일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낸 상태인데요. 오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찰개혁 법안을 논의할 전체 회의를 여는데 한국당은 역시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마라톤 협상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3차 전원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앞서 3차례 있었던 공청회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최저임금 결정 단위 등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갑니다. 우리 축구의 새 역사를 쓴 20세 이하 남자 대표팀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21명의 선수 또 코칭 스태프 모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비교적 세차게 쏟아지던 비는 현재 많이 약해졌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부슬부슬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중 모두 개면서 잠시 소강 상태 보이다 오후부터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다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곳은 최대 30mm가량 오겠는데요. 양도 적지 않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지역에 따라 갑자기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는 지역도 구름이 많이 지나면서 다소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남부지방에서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북한은 평양이 25도, 한눈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더위가 강하겠고요. 주말 동안 전국 곳곳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찰이 수도권 소각장과 폐기물 처리장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살해한 전 남편의 시신을 일부라도 찾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뼈 조각들이 나오곤 있는데 동물뼈로 판정되기도 해서 큰 기대를 하긴 아직 어렵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지난 15일 경기 김포의 한 소각장을 세밀하게 수색합니다. 이달 초 고유정이 김포의 아버지 명의 집에서 무엇인가를 버리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혹시 고유정이 훼손한 시신 일부일 수 있어 경찰은 쓰레기 처리 경로를 따라 수색을 벌이는 겁니다.
이날은 뼈로 추정되는 조각 40여 개를 찾아 국과수에 검사를 맡겼습니다. 아직 큰 기대를 하는 건 이릅니다. 지난 5일 인천의 재활용 업체에서 찾은 뼈 조각도 검사 결과 동물뼈로 판명됐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은 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뼈 조각 하나 없이 저희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처벌은 둘째 문제고요. 형님 장례식을 허묘가 아니라. 하지만 뼈 조각을 제외하고는 유해를 찾을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백길에서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이후 해경은 이 항로 주변을 수색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색 규모도 줄였습니다. 이후 고유정은 시신 처리에 대해 입을 닫았습니다. 한편 고유정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열흘여 만에 공감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부산 수영구 밀락동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반쯤 경찰 지구대와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이 낚시 가게에서 주인 77살 K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걸 손님이 발견했습니다. K씨는 숨졌고 용의자 강모 씨는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숨졌지만 당시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가려고도 안 하시고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 보고 있었는데 안 한 게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최초 119 신고도 시민에게 떠넘겼습니다. 솔직히말로 내부 119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7분 뒤 구급대가 왔고 심폐소생술은 그제야 이루어졌습니다. 경찰들은 한 개만 하고 있었다고 외발 없어도 재원이 남아있고 하면 이제 실패하라고.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이 행통하고 참 분해서 그래. 경찰은 맥박이 없어 이미 숨진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피가 있었고 인장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119 구급대 출동 전 기본적인 인명 구조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그제 저녁 대구에선 초등학교 2학년이 아버지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서 도심을 2km나 운전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급히 섰다 다시 출발합니다. 유턴 차선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던 이 차는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스르륵 차선을 옮깁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4차선에 있던 차량에 부딪힙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경찰이 큰일이 난 듯 다급히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어린 아이라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도착해보니 키가 어른 가슴팍까지 오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를 낸 초등학생은 이곳까지 2km를 운전해왔습니다. 그것도 퇴근 시간에 대구에서 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곳 중 하나인 도심 한가운데 도로를 가로지른 겁니다. 아이고 깜짝 놀라지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 가는 거 기적이지. 앞차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신고 전화가 경찰에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운전하니까 차가 비틀거리니까 그런 신고가 한번 들어보기는 했었어요.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초등학생은 집에 있던 아버지 차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미성년자라 처벌은 받지 않았고 부모가 피해 차량에 대해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깜짝 방북을 결심한 의도가 무엇인지 주목됩니다. 또 어떤 이야기들을 김정은 위원장과 나눌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한반도 정세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틀 전 저녁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거의 동시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예상 바뀌셨는지요? 시기적으로는 그 예상 밖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기는 좀 중국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마 전략적 변화를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중국이 북한을 먼저 만나면 대미 연대를 과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뒤로 물러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소위 무역 협상이 타결이 잘 안 되면서 약간 장기전으로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그러니까 대미 협상 카드로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시진핑 입장에서는 정말 북한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상황을 관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나한테는 이 얘기를 해줘야 네. 내가 향후에 대미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 뭐 북한을 지지해 주거나 뭔가 이런 게 될 거 아니냐,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마 급격하게 이 G20 회담 전에 북한을 찾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북한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미 협상, 네. 무역 협상이 잘 되지 않고 화웨이에 대한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소위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뭐 푸틴도 만나서 화웨이 연대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도중에 또 홍콩 사태가 네. 터졌단 말이죠. 홍콩의 압박도 들어오고 뭔가 국면 전환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올해가 북중 70주년, 수교 70주년이니까 방문을 하려고 했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이르게 전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의 대미 카드에 네. 있어서 좀 전략 수정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평양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것 자체가 미국에 보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번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정상외교의 관행상 한 번쯤은 중국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미국을 의식해서 지금까지 안 갔는데 이번에 가게 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은 내부에서 북한 내부에서 이제 중국과도 이런 방문 외교를 통해서 확실한 원군이 확보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미국에도 나 혼자 이 미국과 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중국과 연대한다라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중국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중국과 북한이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방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4년 전입니다. 2005년 후진타오 전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는 2박 3일 네. 일정이었잖아요. 이번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매우 짧은데 어떤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까요? 뭐 실무에 집중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북중 간의 연대, 다시 말씀드려서 이 소통 강화를 통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이면에는 역시 미국한테 주는 카드가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런 연대를 과시해서 미국한테 압박을 하는 방향이 있겠고, 하나는 북한의 정말 진위를 파악해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간의 어려운 난국, 그다음에 중미 간의 어려운 난국을 풀기 위해서 내가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핵화를 진전시키려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또 카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한다. 그래서 기대와 우려가 이제 중국도 공존하는 거고요. 미국도 중국이 그런 비핵화 조치나 이런 가시적인 조치들을 잘 북한과 얘기를 해서 온다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과 중국이 연대해서 미국에 대항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또 할 수 있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게 될지 또 언제 어떻게 만날지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 계획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고요. 어젯밤에 통화는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네네. 통화를 해서 이제 회담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분 좋은 통화였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며칠 전에 전달이 됐고 그다음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 간의 전화대화가 올해 들어서 처음입니다. 있었고 그렇게 본다면 뭔가 이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뭐 비핵화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한 번에 정리되지 않는다는 거를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국면을 관리하고 이 모멘텀을 유지해가는 이런 차원에서 일단 이번 그 오사카 G20 회담 이거를 중요한 플랫폼으로 삼겠다. 그 전에 정지 작업으로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서울에 오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북식의 신호를 좀 보냈고요. 네, 제안을 했었는데 그 가능성 이제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거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제가 볼 보십니까? 때 북한 입장에서 지금 그 카드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실제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이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제안을 한 것은 이 교착 국면을 뚫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상 중국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어쨌든 모양이 오사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모양새가 되니 한국의 이 요구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그런 카드를 여러 개로 벌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교착 국면을 뚫으려고 한국 정부가 제안을 했던 거가 지금 다른 방향을 통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셨지만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한중 정상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열린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이 교착된 북핵 협상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간다면 그것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원포인트로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사 그것이 성사가 안 되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끌고 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네, 자 오사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미중 무역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될까요? 그 미중 무역 협상을 저는 저렇게 만난다고 본 걸로 봐서 기본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뭔가 이걸 더 이상 확산하지 않겠다라는 기본 인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화 통화에서 실무 협상이 시작될 거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뭔가 이 전 세계에 계속 싸우는 모습을 주면서 이 갈등을 극대화시키기보다는 적어도 무역이나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진정시키는 쪽으로 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게 안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정상 간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돼야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타격이 오는데 우리 같은 수출 주도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웨이 제재 때문에 그나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이 디스플레이 분야가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데 1차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My name is Joshua Wong, activist from Hong Kong. 親中人士，只係街站啊等等。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은 폭동을 주도했다는 혐의 등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지난달에도 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는데 한 달 정도 앞서서 이틀 전 출소했습니다. 한국 언론 중 처음으로 JTBC 취재진이 조슈아 웡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촛불혁명은 좋은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어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슈아 웡은 가장 먼저 홍콩 사람들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I was in prison. I watched TV news and recognized how the spirit and the dignity of Hong Kong citizen. 5년 전 우산혁명 때에 비해 시민들이 더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위에서 보인 경찰의 대응을 평가할 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t showed how Hong Kong police hold the gun, shoot towards people in Hong Kong. How the government of Hong Kong silence the voice of people by violence. 조슈아 웡은 라이치코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입법회에 모인 시민들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은 그를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What we ask for is not suspension, it's
fully withdraw the bill. At the same time, she should step down. 그는 취재진에게 한국의 촛불 혁명도 언급했습니다. I think we take reference from how Korean people fight for freedom and democracy and really kind of role model for Hong Kongers. 조슈아는 지금이 홍콩에게 좋은 시기, 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시위는 홍콩의 주류 민심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일부 세력이 분열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사이 시위 규모가 2배 늘어날 정도로 홍콩 시민들은 절망과 분노에 차있습니다. 법안 철회, 행정장관의 사퇴까지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홍콩에서 JTBC 어환입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손혜원 의원 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비밀 자료를 받은 뒤에 이곳에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된 목포시 구도심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2017년 2번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사업 계획이 담긴 보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인과 남편 재단 등이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그 사업 구역 내에 대부분의 그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와 구역을 알려줘서 구입하게 했고요. 검찰은 이중 일제 시절 적산가옥을 개조해 숙박업소로 만든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 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손 의원이 조카 이름을 빌린 차명 부동산이라고 봤습니다.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을 골라 매매를 결정했고 대금과 취등록세도 자신의 돈으로 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손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 의원과 같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손 의원의 보좌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재판에 넘긴 이유 들으신 것처럼 목포 지역 재생 사업과 관련한 자료, 목포 어느 지역이 개발될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이 비밀 자료를 받아서 이를 이용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2017년 5월 18일 목포의 한 카페에서 손 의원을 포함한 4사람이 만나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엔 손 의원과 보좌관, 목포 도시개발사업단장, 당시 목포시장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목포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던 때였습니다. 손 의원이 지역 재생사업을 도와주겠다며 관심을 보여 직접 만나 사업 자료를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고 국회의원이 도와주겠다는 그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협의 과정에서 이 자료를 보내준 거죠. 해당 자료엔 목포 어느 지역이 개발될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를 비밀로 받고 손 의원이 업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정 씨는 회의에 따라갔다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나간 사이 자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손 의원이 국토부에 목포를 사업지역으로 선정하라고 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JTBC 연지원입니다. 자신의 의혹에 대한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에 손혜원 의원은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공개된 문서까지 비밀 자료라고 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야당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 측은 검찰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의원의 조카가 목포에 건물을 사들인 건 2017년 3월인데 검찰이 말한 보안 자료는 5월에 공개됐다는 겁니다. 보안 자료가 공개되기 전부터 목포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문제가 된 문건들은 비밀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2017년 5월 회의 자료는 통상 미팅 자리에서 공개됐고 그 자료로 국토부에 압력을 넣은 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세미나 자료 역시 참석자 모두에게 나눠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의원은 검찰 기소 직후 소셜미디어에 재판에서 부동산 차명 거래가 사실로 드러나면 약속대로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특혜도 없이 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손 의원을 감쌌던 민주당도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 지 20일이 다 돼서야 나온 인천시의 대책, 또 정부의 대책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안일한 대응 때문이었다는 정부의 이번 사고 원인 발표에 참담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인천 수돗물이 붉게 물든 건 상수도관 벽에서 떨어진 물때와 바닥에서 떠오른 침전물 때문이었습니다. 인천 지역의 수돗물은 서울의 풍납취수장과 경기 팔당취수장에서 끌어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관련 점검 때문에 가동을 잠시 멈췄습니다.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오다 보니 물 흐르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낡은 수도관 안에서 물이 갑자기 거꾸로 흐르자 쌓였던 이물질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규정상 이처럼 물 흐르는 방향을 바꿀 땐 10시간 이상을 들여 조금씩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거꾸로 평소보다 2배 많은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방향을 돌린 지 30분 만에 평상시의 3배 이상 탁해졌고 2시간 뒤엔 먹는 물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5시간 만에 취수장과 가압장 점검이 끝나 물길은 원래 방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수장은 완전히 오염된 뒤였습니다. 게다가 물의 흐린 정도인 탁도를 재는 정수장 계기가 고장나 사태 파악도 못했습니다. 이후 시민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자들은 과거에도 한두 시간 만에 정상화됐다며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날려버렸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렇게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식당이나 카페는 매상이 완전히 줄었고 150여 곳의 학교 급식도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사단이 수돗물은 당장 못 마셔도 빨래나 설거지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 반발은 더 커졌습니다. 이어서 이혜원 기자입니다. 인천 마전동의 카페는 붉은 수돗물 때문에 손님이 끊겨 하루 매출이 3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생수로 음료를 만든다고 홍보하고 나서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이제 드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피해 접수하고 물어봤더니 영수증을 모아놓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준다고 이렇게. 피해는 이뿐이 아닙니다. 아직도 151개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주민들은 참담하다며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관련 기관을 이번 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기예전은 저희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일이 벌린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대로 수습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포함해서 고발장에 넣을 예정입니다. 정부 조사단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분간 수돗물을 마시는 건 적절치 않아도 빨래나 설거지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더러워지는 수도 필터를 보긴 한 것이냐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20일 안에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설령 국회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청와대는 윤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낼 계획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열지 못하거나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까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하루속히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의사 일정에 협의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당은 일단 인사청문회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정치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이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당은 26일로 예정된 국세청장 청문회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6월 임시국회 참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만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3당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을 의장실로 불렀습니다.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참여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의사 일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사청문회와 국회 정상화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직 청문회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철회하고 경제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청문회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여당에선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해 아쉽지만 인사청문회에 들어오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도 국회 복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국회 정상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말라. 기독교 원로들이 대통령 하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광훈 목사를 향해 어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전 목사가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의 비상대책위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정치에 나서려 한다면 교회나 교회 기구를 끌어들이지 말고 목사라고 내세우지도 말고 한 개인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개신교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목소리는 하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즉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전광훈 목사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한기총이 개신교 내에서 대표성을 잃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하며 막말을 이용하는 정치권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종교의 아첨함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좀 수준 낮은 정치다 하는 걸 좀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거친 말을 쏟아내는 전 목사를 제재할 수단은 없습니다. 불교나 혹은 가톨릭처럼 중앙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제재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제재할 방법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9명의 개신교 원로가 참여했고 31명이 호소문에 서명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실천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총 비상대책위도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가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 목사를 더 이상 대표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달 안에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냉방을 많이 하는 매해 여름이 되면 항상 누진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우리 집 전기요금에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명이 있는 가구가 하루 4시간 정도 에어컨을 트는 경우 한 달 2만 원 정도 요금이 내려갑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해온 민관합동 TF가 어제 최종 권고안을 냈습니다. 매년 에어컨을 많이 쓰는 여름에만 요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겁니다. 개편안에 따라 7월, 8월 2달은 누진 단계가 올라가는 기준점이 다른 달보다 높아집니다. 하루 4시간씩 에어컨을 트는 4인 가구라면 한 달에 2만 1,000원 정도 전기요금이 덜 나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약 1,600만 가구에서 월 1,140원씩 전기요금이 내려갈 거란 추산입니다. 각 집에서 얼마나 내려갈지는 스마트 안전 앱에서 주소와 계량기 값을 넣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F에선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도입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은 혜택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덜 쓰는 1,400만 가구의 요금은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한국전력의 이사회를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전기요금이 내려간 만큼 한전의 부담이 매년 2,500억 원 이상 늘어난다는 겁니다. 한전은 올 1분기에만 6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봤습니다. 이 때문에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JTBC 이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유명한 제품들을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일들이 최근에 이어졌었습니다. 건강보조식품들을 식약처가 검사를 해봤는데 세균이 나오거나 과장 광고가 돼 있거나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온라인 카페에서 다이어트에 좋다고 광고한 새싹보리 분말 제품입니다. 식약처 검사 결과 대장균과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최근까지 회원수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팔리는 다이어트 제품과 의약품 136건을 검사했습니다.
연예인이 운영하는 곳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이들 중 9개 제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싹보리 분말 4개 제품에서 대장균과 금속성 이물질이, 2개에서는 타르색소가 나왔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로 인기를 끈 제품에는 단백질이 실제 표기된 것보다 적었습니다.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데 좋다고 알려진 레몬밤 액상차에서도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고질적인 허위 과대 광고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없는 콜레스테롤, 혈당 조절 기능, 지방분해, 지방세포 억제 기능이 있다고 선전해온 124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유튜브 방송 등으로 인기를 끈 개인이 광고하면서 주목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식약처는 이를 판매한 사이트 1,930개도 함께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미국의 셔너헨 국방장관 대행이 자진 사퇴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올 초부터 대행을 맡았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지금 미국 국방부의 역할이 또 한참 중요한 시기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물러난 건가요? 네, 미국의 언론 보도에 따라서 자진 사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전 가정폭력이 보도되면서 자진 사퇴한 것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셔너헨 대행의 전 부인은 2010년 8월 술을 마신 채 셔너헨 대행과 언쟁을 벌였고요. 이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셔너헨 대행은 성명을 내고 자녀들이 정신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퇴를 결정했다며 개인적인 오래전의 가족 상황이 들춰져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셔너헨 대행이 가족에게 더 시간을 쏟기로 했다고 전하며 마크 에스퍼 육군성 장관을 새 국방장관 대행에 안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다음은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 조윤재 주미대사가 말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대사는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18일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등을 언급하면서 수개월간 정체돼 있던 북미 대화가 다시 열릴 가능성에 희망적 기운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미중,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라며 성공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판결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나무 아래 공원 의자에서 한 시민이 앉아서 쉬고 있다가 500kg에 육박하는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이제 크게 다친 사고였는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 배상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판결 내용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피해자 A씨에게 1,7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서울 사직공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말씀하신 대로요. 사직공원을 관리하는 종묘관리소의 매뉴얼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한 것입니다. 관람객이 다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말라 죽은 가지를 제거하고 순찰해야 한다는 점을 관리소 측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수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오전 갬, 오후 소나기, 그리고 내일은 맑음인데요. 현재 빗줄기도 많이 약해졌고 하늘도 대부분 겠습니다.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늦은 오후 다시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내륙 곳곳에 최대 30mm로 적지 않은 양이 예상됩니다. 다시 내일은 맑아지겠고요. 더위도 강해지겠습니다. 비 온 뒤라 더 힘든 출근길이죠. 비모닝 찌뿌둥하네요. 이렇게 힘없이 인사해 주셨고요. 비가 와서 그런가 요 며칠 몸이 너무 아프다, 컨디션도 별로다, 감기가 더 심해졌다고 전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장마도 아닌데 비 소식이 많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수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기록에는 비아이의 이름이 10여 차례나 등장하지만 이런 기록까지 모두 넘겨받은 검찰이 비아이를 단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경찰이 사건을 처음 제보한 A씨를 검찰에 넘길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의 목록입니다. 맨 앞에는 경찰의 의견서가 달렸습니다.
의견서엔 제보자 A씨가 BY와 카톡으로 마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A씨가 BI에게 투약 방법과 지속 시간 등을 설명해줬고 직접 마약을 구입해 BI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쓴 수사 결과 보고서에도 BI는 마약 관련자로 등장합니다. 앞서 알려진 BI 관련 수사 보고서를 포함해 이처럼 경찰 수사 기록 곳곳엔 BI란 이름이 10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BI를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BI를 내사 중이라 따로 부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기 때문에 후속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양현석 씨가 외국인 재력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여성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정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관계자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양현석 대표를 소환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경찰은 최근 정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씨는 2014년 7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외국인 재력가를 위해 마련한 접대 자리에 10여 명의 여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재력가들과 호텔 등으로 이동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성접대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캐물었습니다. 정 씨는 술자리에 간 건 맞지만 성접대는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접대 자리에 동원된 여성들을 확인한 뒤 추가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최초 제보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제보자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최대한 빨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양 전 대표를 소환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BI의 마약 구매 의혹은 3년 전에 불거졌죠.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부실 수사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BI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이 양현석 전 대표를 소환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가수 BI에 대한 마약 의혹 처음 제기된 것이 2016년 8월이었잖아요. 네. 당시 경찰과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했다는 정황 그렇죠.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네. 검찰, 경찰 둘 다 부실하게 조사를 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특히 경찰 같은 경우는 이 A 씨를 긴급 체포하는 과정에서 많은 증거를 확보했고요. 네. 그러니까 수사의 주체는 사실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면 당연히 불러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BI를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말은 수사 보고서만 작성해서 검찰에 올리고 지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상황을 파악을 했다 그러면 긴급 체포해서 구속까지는 못 시킨다 하더라도 제보자를 그 언급됐던 BI 마약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급돼서 한 명씩 나오는 거 다 불러 조사하는 게 네. 마약 수사 기본이거든요. 기본을 못 지킨 게 이거는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경찰이 작성한 기록에는 BI의 이름이 10여 차례나 그렇죠. 나온다고 하니까요. 당연히 검찰에서도 불러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렇죠. 현재 검찰과 경찰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핵심은 그렇다면 왜 당시에 부실하게 수사를 했는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조사될 부분 같습니다. 경찰이 문제인지 검찰이 문제인지 전 둘 다 문제라고 네. 보이는데 결국은 정말로 어떤 외압이라든지 유착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실수를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마약 수사에서 한 번만 거론이 되더라도 그 사람을 부르든가 네. 아니면 그 사람의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10차례, 뭐 수차례 네. 거론했다면 당연히 불렀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제보가 된 상황이고 공익 제보자를 통해서 변호사가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그 제보자 A 사건 때 왜 BI가 네. 조사가 안 됐는지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양현석 전 대표가 BI도 그렇고요. 뭐 다른 소속 가수들 또 연예인들도 있었을 테니까 이들에 대한 뭐 마약 관련 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는지 그렇죠. 이 부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이 양현석 전 대표를 소환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차원이 아니고 당연히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해야 될 게 맞는 것 네. 같고요. 지금 A씨 주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양현석 씨가 개입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경찰, 검찰이 이렇게 조사를 못했던 게 네. 양현석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네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다 알 수 있다. 진술을 다 볼 수 있다. 뭐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위압감을 느꼈다. 변호사도 양현석 씨가 선임을 해줘가지고 변호사랑 같이 갔는데 변호사가 내 말하는 것까지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었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봤을 때는 양현석 씨가 이 네. BI 사건, 특히 제보자 A 사건에 상당히 개입이 돼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양현석 전 대표가 이 제보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네. 만난 사실은 또 YG 측에서 인정을 하고 그렇죠. 있고요. 협박을 했을 가능성,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 사람에 대한 위협을 행사해서 해악의 고지를 받고 공포심을 느껴서 행동을 네. 하는 걸 협박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제보자 A씨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줬는데 이건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가 사실 변호사는 그 제보자를 위해서 가야 되는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는 양현석 씨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변호사라서 가가지고 이 제보자가 어떤 얘기를 할지를 지금 네. 목격하고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말 잘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했다면 이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 간격 때문에 이걸 뭐 증거를 확보하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사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앞으로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과의 유착 의혹 뭐 이 부분까지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겠군요. 수사가 확대되는 게 맞죠. 맞는데 네. 이제 사실은 유착이라는 거는 돈이란 부분들이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제보자 A 씨한테 변호사를 이제 선임시켜주는 과정에서 정말 양현석 씨의 어떤 계좌로 양현석이 돈으로 갔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제보자 A 씨 주장에 따라서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진술을 바꾸치게 한 부분 이런 것들은 확인이 가능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경찰한테 아니면 검찰한테 금전이 갔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돼야지 유착이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한다면 수사가 성공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양현석 전 대표가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이건 2014년 7월의 일이잖아요. 네. 실제로 성접대가 사실로 확인된다고 한다면 공소시효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달밖에 5년입니다. 남지 않았습니까? 5년입니다. 네. 2014년 7월이면 2019년 지금 7월 한 네. 달 남았거든요. 네. 한 달 안에 기소를 해야 돼요. 알선죄를 지금 증거를 다 확보해서 기소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하. 한 서너 달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진술 바꾸기도 뭐 네. 많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냐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공소시효 때문에 조사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실 수사가 과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BI에 대해서도 마약 관련 의혹 수사 다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변호사를 통해서 공익 제보를 지금 한 상황인데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요. BI가 마약을 최소한 구매했을 듯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가 지금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반드시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이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마약 수사는요. 하나를 하면 고구마 줄기 뽑듯이 이렇게 됩니다. 네. 하나를 해서 다른 어떤 마약을 한 명이 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백을 하고 또 제보를 하고 얘기를 하면 계속 끌려 들어오기 때문에 한 명만 더 나온다면 더 많이 확대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BI의 마약 투약 의혹을 처음 제기했고 제보했던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네. 얘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제보자에 대한 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아주 관련된 법률이 참 명확하지는 네.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A씨를 하지만 많이 좀 알려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법적인 좀 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공익 제보라면 보호를 좀 받아야 되는데 너무 언론에 좀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치소 안에 휴대전화기를 몰래 들여와 이른바 셀카를 찍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대담한 죄수의 적발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죄수는 구치소 밖에서 약을 타오는 외부 처방 제도를 악용해 전화기를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구치소 수용자 A씨가 휴대전화기를 몰래 들여온 건 지난 4월 8일입니다. 수용자는 구치소에 처음 가자마자 개인 물건을 따로 맡겨야 해서 바깥 물건을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A씨는 구치소 밖에서 약을 타오는 외부 처방을 통로로 삼았습니다. 구치소에 약이 없거나 외부 진료를 받아야 하면 수용자는 구치소장 허가를 받아 밖에서 의약품을 처방받고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A씨는 자기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은 뒤 지인과 짜고 약봉투와 함께 휴대전화기를 들여온 걸로 파악됩니다. 그 뒤에 의료과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주변을 틈타 전화기를 꺼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교정시설에서 바깥 처방은 자주 이뤄집니다. JTBC 취재 결과 처방 단계부터 엄격히 해야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지난해 5만 8,500번 넘게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수면제와 진정제 등이 이제까지 가장 많이 반입됐다는 뜻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15,500건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외부 처방으로 향정신성 약을 먹은 수용자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구치소 관계자는 의약품은 의료과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수용자가 약을 먹었는지 교도관이 일일이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과에서 일하던 수용자 A씨의 간큰 행동으로 관리망은 쉽게 뚫렸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규모 6.0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13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호텔이 무너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어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소리를 지르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밤 10시 55분쯤 스촨성 이빈시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고층 건물은 심하게 기울어졌고 낮은 벽돌 건물도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km 떨어진 충칭과 청두에서도 강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피해를 입은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신화통신은 진앙 인근에 위치한 호텔이 붕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의 인명피해 상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빈시 일대에서는 어제까지도 20차례 넘게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지진 사전 경보 시스템으로 피해를 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진 발생 1분 전부터 사이렌을 통해 지진이 닥칠 것을 경고했고 텔레비전에서는 경고 문자가 송출됐습니다. 스촨성에서는 지난 2008년 규모 7.9의 지진이 발생해 8만여 명이 희생되는 등 중국에서 특히 지진 발생이 잦은 곳입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인도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이 패러글라이딩을 하겠다며 지난 14일 호텔을 나섰는데요.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이 호텔을 나서고 하루 뒤인 현지 시간 15일 인근 마을의 숲에서 남성의 패러글라이딩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호텔 직원들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현지 경찰과 구조대 40여 명이 일대를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남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 인도 한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실종 사실을 알리고 현지 구조팀과 함께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인도네시아 마두라 섬 인근 바다에서는 선원과 승객 총 61명을 태운 배가 침몰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배가 높은 파도에 부딪힌 뒤 가라앉은 건데요. 지금까지 39명이 구조됐고 1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대가 침몰 지점 부근에서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처음 우승을 차지한 토론토 랩터스의 우승 축하 행사장이 총성과 함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캐나다 토론토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날 행사엔 약 200만 명의 팬들이 모여 한껏 축제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울려 퍼진 총성에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4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고 달아나던 중 넘어져서 다친 사람도 많았는데요.
경찰이 용의자 3명을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수백 킬로미터를 헤매는 북극곰의 소식 자주 들리는데요. 이번엔 서식지로부터 1,400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러시아 중부 노릴스크시에 굶주린 북극곰이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지쳐 보이는 암컷 북극곰 한 마리가 도시에 나타났습니다. 오랜 여정이 힘들었는지 몹시 수척한 상태에 발은 온통 새까만데요. 이 도시에 북극곰이 나타난 건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서식지에서 먹이를 찾지 못하자 이 먼 곳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전문가가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본 뒤에 이 북극곰의 거처를 정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멕시코 북서부 지역 인근의 고래 보호구역입니다. 커다란 새끼 귀신고래가 천천히 다가오는데요. 이때 남성이 손을 뻗어 고래를 살며시 쓰다듬어 줍니다. 이 남성은 고래를 연구하는 전문가로 배를 타고 고래를 관찰 중이었는데요. 호기심 많은 새끼 고래가 먼저 다가온 겁니다. 고래는 계속 쓰다듬어 달라는 듯 한참이나 남성의 곁을 맴돌다가 어미의 곁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새끼 고래가 마치 애교를 부리는 것 같다며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가장 활발하게 외치고 있는 국회에서 성폭력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교육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 왔습니다. 이마저도 잠깐 들렀다 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성폭력 예방 교육장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준비된 앞좌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교육에서 단 한 명의 의원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날은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 본회의 일정도 없던 날입니다. 국회 사무처에 확인해 보니 잠깐 들렀다 간 의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국회의원은 단 32명에 불과했습니다. 미투 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졌던 지난해에도 교육에 참여한 의원은 5명인데 그나마 2명은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반면 의원이 아닌 국회 일반 직원들은 교육 참여 여부가 인사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참석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참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랑 여자 국회의원을 하고 유세 나가서 우리 어떤 의원 예쁘죠? 그런 걸 보호라고 생각하는 거죠. JTBC 임소라입니다. 네, 국회 여성 보좌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국회 내부는 달라진 게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커피 심부름은 여성들이 더 적합하다는 말이 국회 안에서 나오고 임신을 하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는 것도 국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서 이윤석 기자입니다. 국회 여성 보좌진의 비율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2017년 25%에서 현재 30.4%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성 보좌진들은 여전히 낮은 수치인데다 남녀 차별 등 사라져야 할 관행이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과일이나 커피 심부름은 여전히 여성 보좌진의 몫입니다. 황당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또 여자가 더 섬세하고 꼼꼼한 면이 있으니 과일을 깎는다던가 차를 내가 한다거나 하는 손님 응대에서 여자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식으로 커피는 뭐 여기서가 대접을 해야 된다. 편향적인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가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의원 임기 4년 가운데 보좌진이 장기간 휴가를 떠나면 업무 공백이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 직접적으로 의원실을 나가라고 하거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했으니까 나가달라라는 경우도 있고요.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을 보내놓고선 내부적으로 직급을 다 조정을 한 다음에 그냥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출산을 하자마자 2주 정도 후에 바로 출근을 하라라고 강요를 당하는 경우. 대놓고 남성 보좌진을 뽑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자를 썼을 때 사실은 훨씬 더 일이 편하지라는 이야기를 최근까지도 들었고, 실은 우리 방은 남자를 뽑는다, 미안하다, 이런 경우도. 심지어 의원이나 보좌관의 성희롱 발언에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시정될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죠. 굳이 문제 제기를 않고 그냥 안에서 삭히는 거죠. 의원의 말 한마디에 해고될 수 있는 직업적 특성 탓이 큽니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지키는 곳이 아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그래도 구보는 번뜩였다. 일본이 칠레에 0대4로 진 어제 일본 언론은 되레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축구가 18살 이강인 선수에게 열광했듯 일본은 같은 나이인 구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젊은 선수들을 내세웠다지만 일본 축구가 칠레에 4골이나 내주며 완패할 줄은 몰랐습니다. 골문 앞에서 번번이 무산된 기회들. 남미 축구 대항전 코파 아메리카에 초청받은 일본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절망 대신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18살 축구 소년 구보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대표팀 경기에 선발로 나서 골도 도움도 기록하지 못했지만 홀로 번뜩였다는 평가를 끌어냈습니다. 전반 칠레 선수 가랑이 사이로 공을 빼서 드리블하고 후반엔 수비진을 헤집은 뒤 때린 슛이 골문 옆구물을 흔들었습니다. 10살에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 입단했고 15살부터 연령별 국가대표로 활약한 구보는 일본 축구의 미래라 불립니다. 발기술이 좋아 공을 쉽게 뺏기지 않는데 때론 앞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공격적인 드리블도 돋보입니다. 기회를 잡으면 어려운 각도에서도 골대 구석으로 정확히 꽂아 넣습니다. 18살 동갑내기에 스페인 유소년팀 출신, 포지션도 미드필더로 같아 이강인과 곧잘 비교되는데 성인 대표팀에 선발되면서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엔 나서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레알 마드리드 2군 팀과 계약했습니다. 다른 세대가 보여주는 새로운 축구. 우리 축구가 이강인에 환호하듯 일본 축구는 구보의 성장을 응원하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여자 배구 발리볼 네이션스리그에서 우리나라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어제 충남 보령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발리볼 네이션스리그 5주차 첫 경기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세트스코어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9연패를 당하며 1승 12패로 참가국 16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미셸 플라티니 전 유럽축구연맹 회장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선정과 관련한 부패 혐의로 프랑스에서 체포됐습니다. 탐사 보도매체 메디아파르 등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플라티니 전 회장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프랑스 부패 범죄수사대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플라티니 전 회장은 지난 2010년에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카타르가 선정되는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약하게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오전 중 모두 그쳤다가 오후부터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다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많은 곳은 최대 30mm가량 오겠는데요. 양도 적지 않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지역에 따라서 갑자기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는 지역도 구름이 많이 지나면서 다소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남부지방에서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북한은 평양이 25도, 화문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더위가 강하겠고요. 주말 동안 전국 곳곳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어젯밤 10시 22분 일본 야마가타현 인근 해상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10여 명이 넘어져 다치고 9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야마가타현은 물론이고
니가타현과 이시카와현 해안 지역에는 한때 쓰나미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청은 니가타현에 있는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가옥 붕괴를 비롯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두 나라 간 무역 문제, 또 북한 비핵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감용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찰개혁 법안에 대해 묻습니다. 패스트트랙 완전 철회와 경제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국회 등원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결정 단위와 함께 차등 적용 등과 관련해서인데 전원회의는 다음 주에도 사흘 연속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